오늘 드디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입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긴 한데 혹시 허주연 변호사님 예외 조항, 예외 상황도 있어요 혹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의무가 5월 2일부터 해제가 될 것 같지만 네. 예외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의무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50인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밖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그렇죠. 50인 이상 모이면 그렇죠.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연하거나 스포츠 경기 같은 거 관람할 맞아요. 때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실외 행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유증상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착용이 적극 권고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인 분들도 착용이 적극 권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착용해 주십시다 이렇게 적극 권고가 되고요. 또 비말이 많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성, 소리 지르거나 합창을 하는 경우에는 또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수위 측은요,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은 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입장을 지금 인수위가 밝힌 거예요. 관련해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했었던 내용은 5월 초보다는 2주 정도 뒤에 5월 하순 정도 돼서 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올 때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권고안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이 언뜻 생각하실 때는 아니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나 2주쯤 뒤에 5월 하순쯤에 그때 가서 상황 파악한 거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아하. 대통령이 다릅니다. 아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2주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는 마스크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5월 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이 밝혔는데 이제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는 의학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 벗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기보단
지금 현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성급히 판단한 것이다. 지금 인수 측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요. 허주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해제한다, 그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다, 이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예요. 이게 혹시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 하는 거 아닌가? 이와 맞물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누구를 초청했다면서요, 지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초대받은 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분이 박유빈 소방사라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우리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도왔던 그 전북 소방서 소방사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포함해서 뭐 진단 검사라든가 뭐 백신 이렇게 환자 이송 치료 이런 데 노력해 주신 우리 의료진 분들, 또 백신 접종과 생산과 개발에 관련한 어떤 개발자분들, 또 마스크랑 진단 키트 주사기 이 생산하는 업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오찬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상 외교를 하면서 가장 큰 찬사를 받았던 것이 바로 K방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다라고 자평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방역 선도 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국가적 성취입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들어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K방역이 우리의 공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도 지금 정부의 공이다.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K방역이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오미크론 국면에서 K방역은 거의 국민한테 책임 떠넘겼다고 비판이 있었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 가끔 이제 이거 국민들의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K 방역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오미크론 때는 어쨌건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등 말 그대로 거의 폭증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K방역을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조금 이른데, 이게 정치적으로 K방역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그것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음 주부터 해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의구심이 이제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하루빨리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싶거든요. 의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K방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K방역의 우수성 성과를 치켜 세우고 싶겠죠. 그런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조금 전에 백성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고통, 국민이 사실 3년 가까이 잘 참아준 덕분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는 빼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한때는 국민 영웅, 제가 왜 한때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국민 영웅 칭호를 받았던 이분도 입장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또 고위험군께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공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 오히려 그거 아닌가? 처럼 들리잖아요. 하민경 변호사님, 정은경 청장 첫마디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 즉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의무사항 해제하는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거 혹시 진짜 정치 방역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긴 해요. 그렇죠. 저도 앵커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적 방역이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 언급을 사실은 먼저 할 필요가 사실 없었을 텐데 정치적 방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갑자기 이제 풀이 선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예측이나 예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미크론 오늘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책을 마련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잘 따라와 준 만큼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주기를 사실 바랬던 건데 이제까지 예측 예고만 사실 할 뿐이고 모든 책임은 사실 국민이 다 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 패스 그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한 것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큰 괴리감이 사실 있는 것은 방역 패스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한 것은 지금 사실 잠정 중단된 채로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완전히 해제를 하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현 그 정부의 그 인수위가 동의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사실 실외나 실내나 아직까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제를 한다라고 하고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방역 완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사실은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또 이제 갑자기 확진자가 이제 또 급등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전혀 예측이 없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도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 이 일정 부분 수긍도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효원 평론가님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 아니라고는 했지만 보세요. 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2주 정도 좀 보자. 5월 하순 정도도 돼서 그때도 지금 수준의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거잖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히려 정은경 청장이 말한 과학적 판단이라는 것은 오히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말한 게 오히려 더 과학적 판단에 더 근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뭐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공을 돌리려고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5월 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좋은 날이에요. 정말 사람들 운집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벗는 조치했는데 확진자 폭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질병관리청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게 오히려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관료들한테 어떤 결정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관료들은 어쨌든 정부 정책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고 또 이분들은 그 의료 전문가 일선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진짜 관료들이 그냥 뭐 정치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이 방역 전문가들을 너무 정말 좀
힘 빠지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이 정치적 논란 이런 거는 좀 비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실외 네. 마스크를 벗자라는 얘기는 아마 한 달 전부터 계속 언론 중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미크론이 워낙 많이 폭증했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세가 있었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도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는 걸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런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은 벗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시기적으로 몰려서 자꾸 정치적 논란, 해석이 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K 방역을 자화자찬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느 특정 시점이나 어떤 시기 어떤 일부분을 보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년 이상 그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했습니다. 사망자도 초기에 많이 없었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뭐 자가 치료도 직접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 잃으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함께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통으로 보면 그렇게 K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편미할 필요 없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네. 저는 안철수 위원장님의 뭐 심정도 이해합니다. 내가 의사고 전문가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 내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건 있겠지만 왜 현 정부의 공을 돌리고 싶어 하는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정부는 얼마든지 공을 세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놓고도 또 신구 권력이 충돌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글쎄요, 뭐 서로 간의 협조가 잘 되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결국 과학의 기초를 둬야 될 테니까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현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들어보니까 느낌상 하재근 평론가님,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확전이 되는 걸 좀 막으려는 안간힘을 좀 쓴다, 좀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뭐 안간힘인지 뭐 어떤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은 뭐 따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관료 출신이니까 원래 이렇게 막 싸움하고 정치적으로 일을 크게 벌이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하.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치명률은 그러니까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높고 경제적 타격은 경제적 타격대로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도 비교적 그런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격도 적게 받은 거예요. 비교적.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의 차원에서나 경제 문제에서나 두 가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잘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췄기 때문에 초기 치명률이 높았던 시점에는 어쨌든 잘 막았고 나중에 치명률이 낮아진 시점에서 이 방역을 완화하면서 오미크론 당시에 폭증했잖아요, 감염자가. 네. 그때는 하지만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염병 피해가 적은 대신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굉장히 판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판단의 연장선 상에서 마스크 관련 판단도 나온 것이니까 네. 일단은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믿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느낌은. 왜? 새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틀에 걸친 한 방송사와의 특별 대담, 거기에 마지막 떠나기 전에 청와대 출기자의 기자간담회, 그런데 어제는 이 영상까지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자, 저 영상은 일단 왜 찍은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민청원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답변자로 지금 나선 건데요. 직접 이렇게 나서서 답변을 한 것이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였어요. 그때는 이제 4주년 특별 답변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답변을 지금 한 거고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7건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런 궁금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늘 답변 요건을 갖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해왔다면 모를까. 이번에 답변을 넘어서 영상까지 찍었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백성 변호사님? 저는 뭐 아까 마스크 실외 마스크 해제도 그렇고 다 공교롭고, 그리고 이게 어쨌건 이번 정부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청원 이 게시판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답변하는 거다, 국민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공교롭게 이게 어쨌건 지금 이제 다음 정부의 소위 말하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사실상 저격을 한 거거든요. 저번에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앵커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읽었던 오프닝이 좀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그 뒤에 당선인에게 했던 그런 덕담을 할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래요.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차기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일정한 우려 표현 다음에는 더 잘 되길 바란다는 방향으로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안보에도 좀 위험이 초래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그 대답이 과연 다음 정부의 어떤 의미의 덕담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 공교롭게 6일 지방선거가 있죠. 선거용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효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까요? 물론 임기는 단 하루가 남은 그 순간까지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소중한 걸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겠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퇴임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정치적으로 파장을 낳고 정치적으로 논란을 낳고 언론들은 신구 권력 충돌이라고 연일 제목으로 다는 그런 발언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인지라 아마 당신이 그동안에 5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굳이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개방하고 뭐 새로운 곳에 또 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문 대통령 생각은, 그러니까 청와대 하루도 못 들어가겠다고 한 당선인의 그런 생각이 마치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좀 강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덕담인지 정말 애정 어린 충고, 우리가 쓴소리, 그리고 비판,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참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요. 현직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대해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고까지 날린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도 법을 지켜서 법에 정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수위가 마치 새 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저 때는 아시겠지만 겨울 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1월이면 1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보통 새 정부 출범이 2월 25일 언저리예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남은 정도 상황이죠. 그런데 문재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다. 상당히 기분 나쁘다 지금. 왜? 인수위가 여기저기 막 활동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만 좀 느낀 분위기만 다를 뿐이지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해서 뭐 충고 또는 작심 비판하는 건 좀 비슷해 보입니다. 백성 변호사님. 저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 퇴임할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새 인수위 그 뒤에 이제 MB 정부가 탄생할 그 인수위에 비판을 하는 내용은 지금 내가 대통령이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배제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결이 좀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건 임기 말에도 거의 40%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네. 최근에 있었던 손석희 앵커의 대담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해. 그 부동산 실패와 관련해서도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이 폭등했던 그런 원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 원인을 다른 데로 더 찾았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한 인수위 활동 관련해서 권한 침해나 이런 것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인수위 방향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저는 닮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비판점인 것 같고 사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말씀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특별 대담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갖고 앞서 보신 영상도 찍고 이런 게 혹시 6.1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층 결집용 아니냐는 해석을 언론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지층 결집이라고 보기 조금 갸우뚱한 그런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좀 들어와요.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약간 이거 어떤 분위기인가요? 바로 그 대목이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할 때는 그냥 그쪽으로는 의지가 없나 보다, 생각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답변 영상을 보면 원론적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굳이 이런 의견을 소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면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무게를 두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만 네. 사면을 한다고 또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하.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여론을 좀 살펴보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하민경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힘 쪽이나 또 앞서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됐을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되기를 희망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분위기 느껴지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겠는데, 지금 이 대목을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사면 대상에 넣기 위한 혹시 분위기, 사전 정지 작업 그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현 정부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그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또 사법적인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면의 가능성을 사실 열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경수 전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같이 사면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렇게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혹시 김경수 그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그런 가능성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사실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이게 사면이 된다고 하면 그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아마 이제 사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게 된다면 5월 8일이 제일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면 얘기, 특별 사면 얘기 나온 김에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 사람 좀 꼭 사면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면 요청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국정농단을 저지르고서 한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 하니까 사면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4년이나 이 감옥살이 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조국 교수한테 들으니까 네. 같은 친구로서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네. 저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민석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경이 뭘까요? 일단 굳이 정책으로 해석하자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안민석 의원은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친분 등을 생각을 해서 정말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이게 원래 한쪽을 사면하면 한쪽도 사면한다라는 그건 관례는 저도 썩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많이 해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이제 경제인에 대한 사면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약간 뜬금없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얘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진행자도 안민석 의원한테 이 얘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제가 감정을 갖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사면을 해주기엔 이미 일단 좀 너무 이르고요. 그리고 사면을 해주는 게 만약에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6.1 지방선거에 절대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퇴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이 사람을 만난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방한을 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과 정상회담이 지금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나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정상회담 후인 22일에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회동은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해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사가 된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퇴임한 대통령이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이게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거의 네. 줄을 서 있는데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퇴임한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와중에 우리나라 측이 아니라 미국 측이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아하. 상당히 놀라운데 보통 이럴 때는 그 양 정상 사이에 뭔가 좀 개인적인 친분이나 우정이 있어서 뭐 고별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두 정상이 임기가 1년 정도 겹쳤거든요. 그동안 뭐 국제무대에서 만나긴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뭐 우정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각에선 혹시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네. 미국이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신한국당 시절 같으면 미국 공화당은 대북 강경, 미국 민주당은 대북 대화 이렇게 간단했는데 요즘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대화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해서 네. 이거를 대북 메시지라고 해석하기는 좀 뭐하고 네. 정확히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도자들하고 뭐 현직, 전직 이런 식으로 만나서 좀 이렇게 접촉면을 넓게 가지는 건 그건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다음 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해드렸는데 혹시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는지 박주선 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도 초청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신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실상 수감 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초청이 어렵고 그 대신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또는 유가족들은 모두 저희들이 초청 대상에 넣고 초청장을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유족까지 이제 초청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배우자하고 유가족들한테 다 초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가족 안에 이순자 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순자 여사한테도 오늘 인편으로 초청장을 보낸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시거나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취임식에 초대하는 건 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을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초대하는 거 괜찮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단순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도 좀 어렵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말 국민적 공분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뜬 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인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만 일단 초청장은 보낸다고 하고 이순자 씨가 참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제가 방송 직전까지도 나온 게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김효은 평론가님. 왜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이순자 씨가 지금 뭐 참석하네 안 하네 만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요즘 언론에 나오고 회자가 되는데 국민들이 취임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주선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행사는 뭐 영빈관이 아니라 특정 호텔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취임식이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문을 낳거나 비판을 받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취임식은 뭔가 식순이나 초청 대상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면 그냥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초청 대상자들을 사전에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보는 건 있겠지만 지나치게 취임식과 관련해서 누가 오네 마네, 뭘 하네 안 해 이런 걸 가지고 좀 국민들의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인수위가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부동산 정책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어떤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런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누구를 초청하네, 특히 이순자 씨가 초청 명단에 들어가네 만에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상황이 조금 더 묘해지는 것 같아요. 왜? 박주선 위원장이 이 말 탓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데 본인들이 오시면 정말로 의미도 있고 좀 환영을 하겠는데 예. 우선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또는 크게 할 우려가 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쟁하셨던 후보들께서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로 기꺼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예. 정중한 절차로 취임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또 같은 당의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하지 않은 거 이게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 이게 초청하는 게 전례가 없는 거라는데 팩트 체크해 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팩트는요. 대선 경쟁자였던 후보가 경쟁 후보의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O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당장에 초청받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후보와 경쟁했던 경쟁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7년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쟁 후보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바로 별다른 특별한 행사 없이 그냥 국회 로텐도홀에서 취임 선서만 하고 국회의원 300명, 오부의원 이렇게 모시고 간략하게 치러진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는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대선 경쟁자였던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도 모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 다 출마를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만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때는 참석은 아닌데요. 2013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그때 대선 경쟁자로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그때는 후보였죠.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초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유로 밝혔던 것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초청장은 도착을 했었는데 부산에 내려가 있는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참 의무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또 상황이 안 되면 참석 않는 건데. 근데 백성호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전례가 없다고 말한 것은 팩트를 정확히 체크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박주선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취임 준비 차원에서 낯선 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건 없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당에도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을 할당을 하는데 당에서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이 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당에서 한 건가요? 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냥 참석을 안 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죠. 하지만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뒤늦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입장을 바꿔서 다 초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박준선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분들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흔쾌히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저 가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보겠습니다. 혹시 뭐 주말 사이에 변화가 있을지요.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400년 이상을 충청에서 뿌리를 내린 그런 집안이고 우리 충청인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충남이 미래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육거리 시장은 오늘 3번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데마다 빼놓지 않네요. 어퍼컷 세리머니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된 듯한 느낌인데 허주현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에게 충청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기로는 뭐 본인의 집안이 400년 이상 충청에 뿌리 내린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정이 깊은 곳인 것 같아요. 윤 당선인 고향이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곳입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충청의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이제 지역 유세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에 방문에서도 충청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정 굉장히 복잡했어요. 어제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7주년 기념행사 참석 일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천안과 홍성을 거쳐서 이 윤봉길 의사 모신 충의사, 또 대전 중앙시장까지 총 5개의 지역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충청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먼저 방문을 해서요.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봤다고 하고요.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육거리 시장을 들러서 민심을 챙기기도 했고요. 네. 또 충북 진천, 음성 충북 혁신도시 방문까지 하면서 일정을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일정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우문현답의 마음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우문현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도 챙기고 민심도 살피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그 충청 첫날 일정 중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 단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 행사에 가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뭐 축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다룬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 충무공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얘기, 어찌 들으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해석, 뭐 논란이 분분하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효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인수위 시절에 이렇게 당선인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나, 그게 상당히 좀 낯선 장면입니다. 물론 국민과 소통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공교롭게 충무공 탄신 이래 충청 아산의 현충원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다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 그리고 방금 명랑의 이 대사처럼 나는 임금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에 충성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런 한 길만 가겠다. 그리고 네. 내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사람이 편한 것처럼 내가 잘하면 국민이 다 편할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뭐 원칙을 좀 지키겠다. 본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네. 그런 어떤 그 틀을 갖고 가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어떤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과 일치되는지는 앞으로 잘 지켜볼 문제입니다. 함현경 변호사님, 이제 충청 방문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의 대전시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불법적인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배현진 그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문현답, 이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약속을 했던 지역민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을 사실 국정 과제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현장에서 사실 보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곱게 보지 않은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자체장들과 이제 건설 현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대전시장, 그 대전에 이제 중앙시장을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보인데, 지금 이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노골적인 이제 뭐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NS에다가 본인이 표현을 하기를, 충무공 이순신 그 장군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자신이 내린 결단을 단호하게 밀고 나간 분으로 이제 신중하면서도 실천을 할 때는 이제 한없이 과감한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네. 이제 일부 단경 족구 천부 이런 좀 어려운 이제 말씀을 했는데,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는다 이런 네. 뜻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국민을 우선을 했던 네. 그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힌 만큼 이제 한번 지켜보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선 결과의 후폭풍 여진이 계속돼요. 지방선거란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에 근황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고요. 계속 끊임없이 기자분들 찾아오시고 여전히 끊임없는 허위 사실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6년 동안 어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친목활동 아무것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제 자식들을 대비해서라도 무슨 얘기라도 해야겠다. 2017년의 모습 앞부분에 보여드렸고 마지막 장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최근에 그 정유라 씨가 한 5년 정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공식이라기보다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오랜만에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자식들을 대비해서라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자신의 입장을 좀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함을 항변했는데 너무 가혹한 일을 많이 당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 씨 딸이 불쌍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내가 그 조국 전 장관 가족보다 더 이제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내 경우에는 국세청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그 내가 출산한 다음 날이었는데 바로 병실로 찾아왔다. 압수수색을 당했다. 내가 산모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엄마 그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를 원래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다. 근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다시 좋아져서 요즘에 한 달에 4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있군요. 근데 정유라 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글쎄요. 자신과의 악연이라면 또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던 제가 1등을 못해서 감사가 나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요. 정말 악의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신고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엄마랑 제 머리 뽑아서 검사해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와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특히 안민석 의원을 좀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과는 사실 생각해보면 악연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 지금 제주도 제철을 승마만 인천으로 옮겼다, 정유라 씨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승마협회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들었던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또 안민석 의원은 그 당시 소위 국정농단 사태 때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조 원의 재산이 해외 계좌에 있다. 그런 얘기도 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민석 의원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거의 한 5년 만에 드러낸 정유라 씨. 그런데 앞서 보셨던 유튜브 채널 그 다음날 연달아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앞서 보신 채널에 등장한 이후로 연달아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는 정말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만 타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개도 못 들 만큼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본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못됐다라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뭐 후원 계좌 얘기도 나와요, 김효원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이 강영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가 정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정말 정유라 씨가 정말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좀 후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강영석 변호사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건 정말 마녀 사냥이었다. 그래서 힘내고 잘 살아라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앞서 뭐 인터뷰에서도 5년 넘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5년 만에 이제 근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민경 변호사님, 지난 26일 날에는 SNS 계정도 개설했다는데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활동하려는 움직임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조민 씨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모습을 사실 보면서 또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딸에 대해서 인권적인 침해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사실은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좀 대비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다음 날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전부 다 사실은 다 공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받아들였고 5년 동안 이제 어떤 입장을 사실 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본인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 또 본인 SNS 계정에 이제 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내가 그렇게 내일 굶어 죽을 정도로 이제 가난하진 않다. 도움을 주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꾸준히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쓸 수밖에 없었겠느냐. 아마 우리 아기를 이제 정유라 씨는 지금 현재 아이 3명의 어머니로 지금 아이를 양육을 하고 아이가 있는데 셋이에요? 네. 우리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있겠냐. 내가 학교를 갈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왜 다면서 뭐 아줌마를 쓰냐 이렇게 아주머니를 또 쓰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 말고 2차 가해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부 활동을 못할 지경인가 봐요. 왜냐면 일단 알아보는 사람이 일단 많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이 아이들이 학예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답니다. 뭐 지금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누굽니까? 윤석열 당선인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정유라 씨가 그동안 굉장히 자맹을 했잖아요.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SNS 계정을 개설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거기 가서 답글을 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언쟁을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유라 씨 비판하는 글도 있고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다라고 또 옹호하는 글도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답글을 달아서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 누구보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상처받은 게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수가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윤석열을 찍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런 논쟁은 제발 그만해라 부탁드린다라는 답글을 단 겁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그냥 느낌인데 한 5년 만에 어렵게 언론 이 유튜브 채널 입단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는 막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과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 뭐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보수가 뭉쳐야 될 때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당시에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굉장히 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격정 토로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때도 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네. 보통 그런 사건일 때는 말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데 그때도 당당한 태도고 말을 많이 해서 놀랐었는데 그런 분이 5년 동안 말을 못했으니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요즘에 격정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제 일각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겠죠. 아마 SNS를 최근에 개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네. 지금 반발 때문에 접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이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더는 게시물 안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악플들 네. 다 캡처하고 있다. 아하. 도를 넘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네. 선처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특히 우리 아기를 거론하는 댓글은 빠짐없이 법적 처리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는 이제 뭐 중단하겠지만 앞으로 보세요. 잇따라 언론인들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6월 1일 날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온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상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뭐 더 나온 오늘 저 1시 반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성남 분당갑 출마 얘기는 분당갑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고 물어보세요. 분당갑에 전략공천 말고 경선으로 출마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수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제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분당갑 출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럼 만약에 당의 요청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고려를 하실 건지 좀. 지금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인수위원장 입장으로서는 할 일 많죠. 5월 10일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일은 정말 많아요. 근데 취임 이후에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하민경 변호사님 출마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저 인터뷰 발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수위 마무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누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분당갑 이제 보궐선거에 나오실지 여부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한 30초 드릴게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꽃가마 태울 생각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카페트 안 깔아주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돌파할 수 있어요? 자력으로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아니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결심하면 분당갑 출마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경쟁하시는 분들도 안철수 위원장과의 급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 박민식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아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 인물도 생각할 거예요. 정말 또 판이 커질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